25분 지나갔네요. 네. 어, 시간이 참 짧아요. 그죠? 2시간이. 굉장히, 다 소중한 시간을 내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아쉬운 대로 또, 귀한 시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사실, 아까 10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분 계셨는데, 저도 가장 좋기로는 이 6챕터로 돼 있고 안에 절이 45개가 돼 있거든요. 앞에 서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절들을 거의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꼼꼼히 강독하듯이 같이 읽어나가면 아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방식의 세미나가 될 텐데, 그러자면 이제 우리가 시간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4번 정도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4번 하면서 이걸 어떻게 끊을까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분량적으로도 많고 내용이 또 쉽지만은 않아서 고민이 되는데 이런 정도로 4번 끊어가면 어떨까라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그 어려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모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 강의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 반갑고 감사하다, 환영한다, 이 말씀 먼저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자기소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저런 경로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이제 우리 네트워크 아리 통해서 또는 이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강의 진행자로서 얼마나 어렵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죠? 우리 교수님들도 지금 몇 분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자세한 백그라운드 설명 안 하셨지만, 우리 그 각계에서 아주 중요한 활약들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그 많은 고민들, 실천적인 고민들과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이 강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이 다양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요구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하나의 공론장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낼 것인가가 준비하는 동안에 수업 준비할 때는 또 다른 굉장히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한나라의 인간의 조건 함께 읽기 세미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는다.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독서와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식의 이 한나라의 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께 읽기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어쨌든 제가 이제 한나라를 좋아하고 꾸준히 읽어왔지만 한나라트 전공자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국내에도 한나라트 많이 소개가 됐고 한나라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또 많이 계시죠. 박사님들 교수님이 많이 계시고 아까 우리 백미 선생님은 심지어 한나라트로 지금 논문 쓰고 있다면서요. 박사 논문. 그럼 뭐 저보다 아마 뭐 훨씬 많이 보셨을 거고 훨씬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이거는 함께 읽는 거다. 바로 그런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선이해라든가 깊이 있는 지식들을 함께 이 자리에 담아서 서로와 서로를 좀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자리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전부터 한라렌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제약이 있어서 전공자들도 많은데 내가 이 한라렌트 인간의 조건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또 누가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루어 왔다가 제가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 교원대 정책대학원에서 제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한나 멘트들을 이제 여러 수업에서 읽었습니다. 이 인간의 조건 워낙 걸치는 게 많으니까요. 몇 번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비슷한 주제에 대한 특강이나 세미나 자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거나 여러 활동하는 선생님들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나렌트 특히 인간의 조건은 꼭 한번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읽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작년 가을 지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이미 12월 3일 이전에도 상당한 위기 국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10월, 11월 넘어가면서 광장에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저희 교수들이라든가 여러 지식인들 그룹들에서 목소리를 내고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다라는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던 터여서
우리 민주주의가 왜 오늘 여기까지 이 위기의 국면으로 흘러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 사실 10월, 11월부터 올 겨울방학 때는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읽기 세미나를 해야겠다. 예. 그리고 우리 김지영 교수님과 논문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했던 터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이후 국면은 이제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면이 있는 거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보다도 우리가 지금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또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을 함께 읽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토론해 갈 필요가 아주 절실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그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나 아렌트 세미나를 사회로 기획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나렌트 전공자가 아니지만, 한나렌트를 읽어온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이 최초로 번역된 게 96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한길사에서, 이진우 스님 번역으로 96년, 제 이제 학부 말미였고, 뭐 이듬해 군대를 가고 했는데, 이 군대 가서 계속 이 책을 탐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혼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막 헤매면서 이해가 안 되고 좌절을 느끼면서도 또 그 안에 숨은 매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놀라움과 경탄을 하면서 어, 그 어떤 천재의 창조적인 이런 저작을 읽어내면서 무언가 제가 90년대에 당시 대학생으로서 활동도 하고 90년대 우리 시대를 이렇게 쭉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마음의 소리들, 위기감들,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안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말하자면 공적 영역에서 이제 물러나서 완전히 정반대의 자유가 이제 상실된 그런 공간에 처해서 이 책을 이제 혼자 탐독을 했는데 그때 저 안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나네트를 만나고 다시 공적 영역으로 우리 공동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그리고 그런 용기가 나게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붙잡고 이제 그 여러 번 읽어내면서 씨름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 복귀를 했는데, 대학원 가자마자 아까 우리 윤복희 선생님하고 대학원 같이 다녔거든요. 이제 학부생들까지 세미나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책으로 이 한나레트 인간의 조건을 그때 읽은 겁니다. 2000년으로 기억이 되고요. 벌써 24년, 5년이 됐네요. 근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좌절감도 많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도 많았고, 볼멘 소리하고 떠나간 후배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세월이니까, 드문드문, 그 사이에도, 무언가 막히거나 고민이 되거나 할 때, 다시 이 책을 끄집어내서, 혼자 읽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화 오신 것 같은데요? 그쵸? 전화 오셔갖고 잠깐 끊긴 거죠? 잠깐만요. 이어폰 좀 바꿔볼게요. 네네. 은근히 네, 핀란드가 한국보다 들리실까요?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네네네, 들립니다. 뭐가 좀 아직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드시네요. 지금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읽어온 세월이. 그 이어폰 끼시니까 그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어폰 빼고 하시면 안 되나요? 누가 있어서 그런가?
한나 아렌트 간증이 잘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들립니다. 다시 하세요. 네, 네네. 네. 그러면 아예 이어폰 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핀란드가 유럽에서 인터넷 환경이 좋은 나라인데 한국보다 느립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낮 12시 30분입니다. 30분이고, 오늘 또 막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디까지 했죠? 뭐,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제 줄을 긋잖아요, 우리가. 다음번에 읽으면 또 새로운 줄을 긋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읽으면 또 새로운 줄을 긋게 돼서 결국에는 다 줄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줄을 긋는 게 무의미해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책이 또 한나 아렌트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한나 아렌트를 꾸준히 이제 읽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나 아렌트 전권 읽기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한 2년 잡고 한나 아렌트 전권 읽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모르죠. 이번 4강 세미나가 아주 즐겁게 이루어지면 제가 또 의욕을 내서 계속 한나 아렌트 읽기 모임을 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행히 이제 그 사이에 한나렌트의 저작 자체는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96년에 아렌트 인간의 조건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아직까지 번역이 안 돼 있었지? 이런 것에도 충격을 받았었고 어떻게 내가 이걸 모르고 대학 4년을 다녔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뭐 한 거야? 뭐 이런. 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아렌트 책은 거의 다 번역이 됐고 또 아렌트 전문 연구자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배출이 되셔가지고 아렌트 학회도 있고요, 심지어. 네. 그리고 지난 2016년, 17년에 촛불 때 국면에서도 아렌트가 소환이 돼서 그때 그 아렌트 학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아렌트 읽기 세미나를 이제 공화주의 정치 철학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전개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이제 우리 사회에 생소한 인물은 아니고 더 이상 아렌트의 저작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해보거나 관련된 강의들도 이번에 이제 그 유튜브 링크도 누가 올려주셨던데 그런 방식의 콘텐츠들도 우리 주변에 꽤 있는 저작이죠. 그래서 아렌트 자체가 이제 아주 먼 사상가나 어려운 저작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게 많은 거죠. 아렌트와 아렌트의 저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자 해도 이게 이제 뭐 어떤 기재가 있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함께하는 뭔가 모임이 좀 없으면 혼자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옆길로 셀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읽어갈 필요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정리하자면 아렌트 전문가로서 아렌트 전문 연구자로서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렌트를 좋아하고 일찍부터 좋아했고 지금까지 아렌트를 꾸준히 애독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서 많은 통찰과 영감을 얻고 그것을 우리 공동의 세계와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또는 혁신해 가는데 어떤 이제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해 온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아렌트를 우리도 이렇게 토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렌트를 막 일부러 방어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진행 과정에서 아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다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함께 아렌트를 이렇게 좀 따져보고 탐구해보고 또 아렌트 정치 철학의 매력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탐험해보자, 익스플로링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이 네 번의 세미나가 진행된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못 찾아왔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잘 찾아오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반가운 얼굴도 많고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소개 중에 박홍종 선생님은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마이크 켜기가 어려운가요? 박홍정 아닙니다. 잠깐 선생님 인사 가능하신가요? 나눠주시죠. 네, 저는 네네. 지금 소개하면 벌써 월, 화, 수 세 번째 소개하는, 어, 저는 뭐, 소개를 지금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짧게, 네, 아마 짧게, 짧게. 목소리가 안 짧게 들리는데 하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뭐, 아렌트
원래 그러게요. 이 이따가 또 강의만 기회가 들으려고 했던. 되면 또 인사를 시켜드리고요. 박홍준 선생님도 아, 뭐, 오래된 후배인데, 대학 시절, 예, 후배인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렌트가 우리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네요. 시간이 이제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예, 해야 될지 대략 난감입니다. 그, 대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는 아렌트를 약간 강독처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렌트의 그 챕터 바이 챕터로 제가 뽑아가지고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풀어주고 필요하면 또 칠판에 이렇게 일부 좀 판서를 해가면서 개념적인 부분들. 아, 그래요? 아, 스님들 목소리가 제가 안 들리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요. 예. 윤봉기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네요. 예, 오케이. 잠깐만요. 뭔가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네, 네.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그래서 강의를 이제 오늘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그, 아렌트의 문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특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실 때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두 개씩은 좀 뽑아 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조금 한 문단 정도씩 이렇게 좀 뽑아 오시고 시간이 좀 허락하는 한 같이 돌아가면서 좀 읽는 거, 좀 덜 겹치게 하면서 좀 읽어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분은 저런 데에서 굉장한 영감과 통찰을 얻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풀로 진행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1시간 20분이 있으니 한 20분,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2, 30분 정도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아, 혹시 자원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한 7분 정도만, 예, 이 30분 다 모시면 시간이 안 돼서 한 7분 정도만 먼저 모셔가지고, 1장과 서문, 그죠? 아렌트의 서문과 그다음에 1장, 2장이죠. 그죠? 1장, 2장 합치면 10챕터, 10개의 소절이 있고요. 서문까지 하면 11개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나는 이 구절이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으로 할게요. 자원으로. 네. 아렌트 특히 이제 전에 나 읽어봤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열심히 찾고 계시는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장, 윤봉규 선생님 페이지를 1장 좀 1, 바꾸세요. 네, 1장 1절, 네, 맨 앞, 활동적 삶, 비타 악티바이라는 용어로 나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활동을 나타내고자 한다. 노동, 작업, 행위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주어진 기본 조건들에 상응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활동이다. 요 세 가지로 인간의 행동을 나눴던 게, 저도 사실 20년 전에 우리 서현수 교수님한테 처음 요걸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배웠는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인간이 다 그냥 하는 활동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놓고, 노동은 뭐고, 작업은 뭐고, 행위는 뭐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위의 의미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게 사실,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을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뭔가 깨우침이 딱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20년 전에 받아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네, 제일 앞부분이고 하니까 부담 없이 얘기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준비할 시간을 주시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2번 타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좀 하실까요? 김문옥 선생님. 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3절에 영원성과 불멸성에서요. 18쪽에 소크라테스 나온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어, 많은 사상가 가운데 소크라테스만이 다른 많은 점에서도 그렇듯이 이 점에서도 독특한데 자신이 사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가가 영원성에 관심을 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상을 기록하려고 의자에 앉는 순간 그의 관심은 영원성에서 자기 사상의 흔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나 아렌트가 소크라테스의 지지자라는 거는 수업을 통해서 살짝 알았는데, 이게 인간의 사실은 본성이잖아요, 정말. 나는 중심을 지키겠어 하다가 어느 행동을 하면서 그 중심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다음 줄까지 줄을 꺼놨네요. 그는 활동적 삶으로 들어가서 잠재적 불멸성을 선택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고라에 직접 나가서 동료 시민들을 붙잡고 평생 토론을 했던 것이고 플라톤이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결정적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아렌트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아렌트의 또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소크라테스라는 또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렌트는 이제 소크라테스에게서 서양의 말하자면 정치 철학이 이제 태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몸으로 공론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구현을 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활동적 삶으로 들어가서 잠재적 불멸성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처해지는 걸 보고 민주적인 그 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오히려 민주정과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고뇌에 빠졌던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던 플라톤은 오히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아카데미 안에서의 학술 활동으로 이걸 풀어가게 되고 하나의 이제 철학 또는 정치 철학을 세우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통을 세워 나갔다. 라고 하면서 서양 정치 철학의 이제 탄생 과정에 있는 이 정치와 철학 사이의 긴장, 또는 이 도시의 민주정과 민주주의와 또는 도시 그 자체, 그리고 이 철학 사이에 철학 또는 철학자 사이의 불화와 긴장이 이제 서양 정치 철학의 비극적인 출발이었다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우리 아렌트를 20세기 최고의 정치 철학자, 요새는 앞에 여성이라는 말 빼고 옛날에는 주로 20세기 최고의 여성 정치 철학자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 아렌트 위상이 서구에서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여성을 빼고 20세기 최고의 정치 철학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렌트 자신은 정작 스스로를 정치 철학자라고 규정하지 않으려 했던 경향이 강하고 자기는 그냥 나는 정치 이론을 하고 있어요. 폴리티컬 티어리를 하고 있지 폴리티컬 그 필라소퍼 어떤 필라소피를 한 사람이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지금 아렌트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돌아보았던 플라톤부터의 그 정치 철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과 좀 거리를 두는 오히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죠. 그런 점 때문에 네, 갑자기 강의가 됐습니다. 네, 대목이 나온 김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중심 타선 3번 타자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네, 것도 있어서 제가 먼저 저는 그 85쪽에 좀 중간부터인데 그 앞에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만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다수성은 인간 행위의 조건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나 아렌트 이 여기서 얘기할 때 또 다른 키워드가 복수성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수성, 다수성. 근데 저는 맥락이 저는 그냥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그 언어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인간 그 각각의 고유성 아니면 다양성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했었는데 굳이 이 다수성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네,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 갑자기 이제 질의응답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렌트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아까 이제 인간의 활동적 삶에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어, 양태 또는 유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동,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행위, 또는 정치적 행위가 있는데요. 세 번째 차원으로. 그 각각의 활동이
어떤 인간의 조건과 이렇게 대당하죠. 연결되죠. 그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 삶의 필연성,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지구 위에서 생명을 영위해 가야 되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필연성에 대당이 되는 것이고, 작업 또는 제작인데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죠. 이 활동은 인간의 어떤 세계성이라고 하는 조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세계의 지속성, 그 지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공동 세계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 삶이라는 게 인간 존재라는 게 그래서 여기랑 연결되는 활동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행위인데요. 활동의 행위인데 인간의 어떤 말과 이때도 또 행위가 나오죠. 그죠? 어쨌든 이 약간 행위가 중첩되긴 하는데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행위 또는 정치적 행위죠. 그죠? 액션이라고 여기서 불리는 또는 이런 것들인데 이 활동은 또 다른 인간 삶의 조건 또는 인간 존재의 조건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다수성 또는 복수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요소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플루럴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루럴 소사이어티, 플루럴 디마크라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우리 영어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수고요, 그죠? 플루럴하면 복수가 되고요, 단수가 아닌 복수가 되고, 정치학 용어에서 자주 등장할 때는 주로 다원주의 또는 다원성 이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렌트 번역을 할 때는 주로 복수성으로 초반에 번역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다수성 이런 번역들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다. 다원성, 복수성, 다수성 이라는 것이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고 뒤에서 이것은 훨씬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2장과 특히 5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개념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 인간이 처음부터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조건, 다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수로 있는 존재. 심지어는 다수인 거죠. 그죠? 둘만이 아니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조건으로 출발한다. 중간에 아렌트가 뭐 워낙 해박해가지고 라틴어, 뭐 그리스어 물론이고 뭐 성경이라든가 그죠? 기독교 전통에서도 아주 해박한 것들을 제시하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바이블이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독교의 창세기나 성경의 출발로부터 태초로부터 하느님은 신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단수인 대문자 맨을 만든 게 아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 복수의 존재를 만들어냈다. 라고 인간 조건을 이제 그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다수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바로 그리고 그 속에서 공동의 행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공동의 어떤 의사결정도 내려야 되고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주로 말을 통해서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제대로 드러나는 공간 또는 꼽히는 공간이 도시 공동체라든가 폴리스 같은 공간이다. 정치 공동체에서 공론 영역에서 그것이 가장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렌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만이 신은 말과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존재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신들은 조금 신들조차도 복수적이죠. 올림푸스의 신들은.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인간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 놨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유일신적인 전통에서 보자면 신은 단일한 주체이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필요 없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할 수가 있는 존재이고 반면에 또 이제 동물들의 경우도 굳이 말이 필요 없지 않냐 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서양 사유의 전통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인간만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제 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게 되고 그것이 해당되는 기본 조건은 이 다수성과 복수성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엄청난 개성과 다양성이 있는 거죠.
김현희 선생님 강조하신 것처럼. 그런데 모두가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이다라는 점에서만 인간은 같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평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의 인간 존재의 동등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평등과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조건과 결과를 어느 정도는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평등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개념적 차이가 있다라고 아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 자체에서 우리가 논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네, 너무 많은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뒤에 나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생님들께 입구로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네, 4번 타자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85페이지인데요. 그 인간의 조건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중간 단락의 그 하단 부분인데요. 행위는 탄생성이라는 인간의 조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탄생에 함축된 새로운 시작은 새내기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능력, 즉 행위 능력을 가질 때에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발성의 의미에서 행위의 요소, 즉 탄생성의 요소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들어있다. 더욱이 행위는 정치적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멸성이 아닌 탄생성은 정치적 사상의 핵심 범주가 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제가 이제 정치를 공부하는 새내기적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탄생성이라는 그 단어가 좀 훅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구절들을 다 제가 줄을 쳐놨네요. 네,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탄생과 죽음, 탄생성과 사멸성, 그 문단 맨 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활동과 각각의 조건들, 아까 노동, 작업, 행위, 필연성, 세계성, 그다음에 이제 다수성의 조건들이 인간 실존의 가장 일반적인 조건, 즉 탄생하고 죽는 존재라는 것, 탄생성과 사멸성의 차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 가지가 있고요, 그죠? 인간의 활동적 삶에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세 가지는 또 세 가지의 조건과 인간 실존의 조건과 상응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또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실존적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존재라는 거죠. 이 역시도 아까 신은 태어나서 죽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동물들은 어떤가요? 이건 동물도 태어나고 죽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아렌트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읽다 보면 사실은 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자각, 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자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는 일종의 생명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 가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 개별 개체의 어떤 고유한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려 하지 않고 그것을 굳이 자각할 필요가 많지 않고 죽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애석할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가 계속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멸성의 조건을 부여안고 고뇌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은 동물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실존적 주체로서 이러한 자각, 물론 요즘에 이제 동물학이 워낙 발전하고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까지 담론이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의 인간 이해가 또는 동물 이해가 협소한 건 아닌가? 인간 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성찰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열린 자세로 함께 탐구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 존재가 처한 이 일반적인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조건, 탄생성과 사멸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더 이야기할 대목입니다만은 흥미롭게도 아렌트는 탄생성과 사멸성에서 사멸성보다 탄생성에
굉장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자. 그래서 탄생과 시작의 정치 철학자다라고 부를 수도 있는 지점이 있고, 그럴 때 맥락은 아까 이제 파시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렌트의 스승이자 연인이었으면서 아렌트의 지적인 라이벌이기도 했던 하이데거, 어,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대가였던 하이데거의 사상을 또는 사유를 아렌트가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하이데거가 붙잡고 실험해가는 과정에 하이데거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우린 죽을 수밖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지 하면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파시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에 몸을 내맡긴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 아렌트는 이걸 뒤집는 방식으로 정치 철학을 구축해 갔고, 그것을 가장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게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탄생성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아렌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많은 함의를 주는 이제 개념인데, 좀 또 나중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5번 타자인가요? 6번 타자인가요? 아까 소개할 때 제 목소리 못 들으셨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박홍근 선생님 소개도 좀 네. 하시고. 네. 네. 아까 원래 아렌투만 들으려고 했다가 세 개를 다 듣는 바람에 지금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여하튼 뭐 기획자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네요. 그 강의가 연결성도 있고. 제가 읽을 부분은 137페이지 하단부인데요. 무세계성은 세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할 때만 정치적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의 필연적 귀결은 무세계성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 무대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실제로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발생했고, 다른 이유로 매우 다르지만 훨씬 더 불행한 형식으로 우리 시대에 다시 발생할 것 같다. 여기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의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다섯째 줄부터 세계는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있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잠깐 체류할 뿐이지만 세계는 우리를 넘어 지속된다. 우리는 우리의 동시대인들뿐만 아니라 선조의 후세들과 이 세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 공동세계가 교체되는 세대들보다 더 오래 지속하려면 공론 영역 속에 등장해야 한다. 한강 작가의 그 과거는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그 텍스트하고 왠지 겹치는 부분이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여기서도 저는 한 줄을 더 그었는데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공론 영역의 공공성만이 우리가 시간의 자연적인 파멸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여 수세기에 걸쳐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래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공론 영역, 그죠? 공론 영역 또는 공적 영역, 그리고 공공성,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적 영역이 있겠죠, 그죠? 사적 영역.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적인 것 또는 사회적 영역,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성과 무세계성 이런 질문들, 이제 범주들을 아렌트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서평들이 막 나오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한 분의 서평에서, 유명한 서평에서 아렌트가 우리들에게 보캐블러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아렌트가 우리로 하여금 정치 현상에 대해서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개념과 어휘들을 풍부하게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판에 박힌 개념과 어휘들이 아니고 아주 생생하고 참신한 표현과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읽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뛰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세계성, 무세계성,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표현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겪고 연관된 지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뭐 얼마 전에 예를 들면 계엄도 그렇지만
서부지법 예 그죠? 진입해서 난동, 폭동 사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참담함이 있는데 그 참담함의 에센스가 뭘까요? 우리가 왜 그걸 참담하다고 느낄까요? 이제 여러 갈래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겠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든가, 기본적으로 폭력적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간다면 사실은 우리의 공적 영역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세계성이라고 있는데 이 세계성의 어떤 차원 그 자체를 파괴해 들어가고 있는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국회 군대가 들어가서 창문을 깨는 행위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라고 지금 헌재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행위 자체 국회의 경내로 군인들이 헬기가 들어가고 총을 든 군인들이 들어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이 공통 감각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것에 기반해 행위하고 있는 공동의 세계 자체를 부수는 행위인 거죠.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들인 거죠.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마찬가지. 단지 헌법에 어떤 규정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어떤 추상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폭력적으로 난입했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주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 들게 하는 어떤 중대한 사태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아렌트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 주변의 현상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계속 환기가 되는 요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예. 7분 다 하셨나요? 한 분만 더 보실까요? 네. 나 꼭 있어.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 분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걸로 보고, 강영희 선생님 키셨어요. 강영희 선생님. 강영희. 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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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습니다. 그 꼭 안 봐도 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아렌트 읽을 때마다 좀 꽂히는 데가 달라지는데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전 서론인데요. 77쪽에 1957년 인간이 만든 지구 태생의 한 물체가 우주로 발사했다. 로 시작해서 쭉 밑에 내려가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 순간 표현된 즉각적인 반응은 인간이 지구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류는 지구에 영원히 속박된 채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아레트가 그런데 지구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로 얘기하고 78쪽과 79쪽에 거쳐서 제가 해석할 때 이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이고 인간의 실존적인 지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오만함으로 인한 과학의 기술의 발달이 사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들의 거리를 계속 넓혀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아는 것과 사유하는 것이 분리되는 지경에 이르면 80쪽에 인간은 노예로 간다, 무기력한 노예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과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파트를 사실은 요즘 일어나는 이 당황스러움이 예상했던 수위를 넘어가니까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어떻게 가르지 이렇게 됐다가도 어떻게 폭력을 자유로 얘기하지? 뭐 이런 예상을 넘어가는데, 이 아렌트가 말한 이 전개 과정이 현재 사유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것들의 시작 지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다양화된 세계, 그리고 너무 할 것이 많은, 특히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현대에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또는 하기가 어려운 사유하려고 해도 사유했다고 해도 사유가 안 되는 영역이 더 많은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사유하는 게 힘든 연령들에게 아주 즉각적이고 원색적인 지식인 척하고 주는 정보들이 맥힐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서 저는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서론이 너무 많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서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연봉기 선생님하고 책을 읽을 때는 서론에 주목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 그때는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그다음에 노동 작업 행위, 특히 행위의 측면에 꽂혀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서론이나 6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챕터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지구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위기들, 심지어 이제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의 몸짓들을 보게 되면서 이 서론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론과 6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은 읽기 시작하면 제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읽을 수는 없는데, 이 서론의 이 첫 문단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예. 1957년 인간이 만든 지구 태생의 한 물체가 우주로 발사됐다. 예. 이제 스푸트니크가 발사됐던 이 사건으로부터 아렌트가 어떤 그 시대성을 읽어내는 아주 놀라운 통찰들로 가득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깊이 있게 읽어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제 조금 준비한 내용의 강의 겸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능하다면 또 부분 또 읽어 내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쉬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조금 그냥 힘드실 것 하시죠. 뭐 같아요. 2시간 정도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로 앞부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할까? 이 부분, 아예 그 책도, 그죠? 제가 한 권 권해드렸잖아요. 번스타인, 이제, 아렌트하고 같이 근무도 했던 뉴스쿨에서, 이제, 가르치셨던 유명한 정치학자시죠. 정치철학자시죠. 그분도. 예, 그분이 쓴, 책인데, 또 좋은 입문서입니다. 제목이 왜 우리는 아렌트를 읽는가? 라는 부분들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왜 우리 지금 아렌트를 읽을까요? 뭐 여러 측면에 각자 주목해 보면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제 끌려오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아렌트의 삶 자체, 아렌트의 삶, 또 아렌트의 여러 가지 아까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행동들, 실천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갈수록 아렌트 열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렌트 영화도 제작이 됐고요, 그죠? 네. 아렌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렌트의 이미지, 많은 담배, 사진들에서 담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죠? 아주 젊은 나이의 아렌트부터 아주 노년의 아렌트까지 심지어는 요즘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한나 아렌트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자료가 많은데요. 인터뷰 영상 같은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귀한 자료들이 독일어로 진행했는데 영어로 이제 자막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좀 보는데 인터뷰 중에도 담배를 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피고 있고 아예 재떨이 넣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은 아렌트의 그 이미지를 볼 때는 나 담배를 좀 피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언가 어쨌든 이 사유하는 지성인의 모습과 또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이 아렌트의 삶, 아렌트가 또 살아냈던 시대, 그 속에서 아렌트의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실천 이런 부분들에 큰 매력을 느끼고 또 의미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권해드린 그 한나 아렌트의 세 번의 탈출.
세 번의 탈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보시면 아렌트가 어쨌든 유대인으로 1906년에 그죠? 그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고요. 하노버 대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하노버 여행을 이제 독일 여행을 했는데 차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하노버를 들렀다가 베를린으로 갔는데요. 함부르크 들렀다가 가는 길에 하노버가 있어서 이제 하룻밤 묵고 그냥 떠났는데 아렌트가 하노버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까맣게 못하고 있다가 떠나는 날 아침에 그 생각이 나게 이미 이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나갔는데 하노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하노버에서 태어나고 테니스베르크라고 하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거기가 독일 영토였던 것 같은데 지금 케니스베르크가 러시아 영토로 돼 있죠. 아주 독특하게 그 아주 고립된 공간처럼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거기가 좀 교통이 쉽지 않은데요. 칸트가 살았던 곳이죠, 그죠? 평생 그 칸트가 째깍째깍 산책했던 그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손에 컸고 그러나 할아버지가 상당히 지역사회 유지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인 자양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머니가 굉장히 독립적인 분이어서 독립적으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뭐 어렸을 때 철학책 다 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칸트 이런 거 다 읽어내고 10대에.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마부르크로 가서 하이데거 밑에서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이때까지는 정치와 정치 철학 자체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와 공부를 했는데 뭐 그 세 번의 탈출 보면 다 주변에서 아렌트 워낙 그 여러모로 아주 그 뭐랄까요 빛이 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적으로나 어떤 외모로나 뭐 모든 면에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클이 아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모습들이 잘 묘사가 돼 있는데 심지어 교수인 하이데거도 아렌트한테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불륜 관계가 되죠. 하이데거는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아렌트와 연인 관계를 맺었고 하이데거가 계속 아렌트를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아렌트와 같은 천재적인 그 여성과 자기가 만약에 파트너십을 굳건히만 한다면 우리가 세계 철학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렌트와의 관계를 가져가는데 아렌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불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안정된 관계로 발전하기 바라는데 하이데가 약간 비겁해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끝낼 생각은 없으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렌트를 떠나 보냅니다. 다른 데로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야스퍼스 역시 실존주의 정치 철학자의 대가인 칼 야스퍼스에게 가서 거기서 박사 논문을 이제 끝내죠. 야스퍼스에게서 제자입니다. 아렌트는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와 달리 하이데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대학 총장까지 오르면서 나치에 부역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후설, 현상학의 대가인 후설조차도 밀어내고 대학 바깥으로 쫓아내는데 일조하지 않았냐라는 뭐 요거는 이제 아레테가 약간 방어를 해주기도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혐의도 받고 그래서 나치 이후에 하이데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적 영역에 등장을 하지 못했다가 1970년대, 80년대가 지나면서 다시금 학문적으로 일종의 복권이 되고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전과 더불어서 하이데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원천으로 다시 재소환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니체와 더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사상적 원천을 제공했던 사람으로 하이데거 그리고 프로이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갔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여전히 그 나치와의 관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철학적으로 남아 있고 특히 이 하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하이데거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말하자면 지적인
대결과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치 철학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의 관계는 늘 세간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이나 철학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자의 길을 걷고 있던 아렌트에게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렌트가 그 뒤에 자신이 정치 철학자는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이제 정치철학자로 말 안 하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치철학자인데 정치 이론가 또는 정치 평론 더 나아가 정치 철학까지를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나치즘의 등장인 거죠. 예. 그리고 1931년 정도가 되면 이미 아렌트가 볼 때는 나치가 집권한다는 게 명확해졌더라고요. 33년부터 이제 나치가 집권하게 되고 이른바 수정궁의 밤 이런 편들을 하잖아요, 그죠? 밤중에 이제 마치 이번처럼 예, 독일 연방의회를 이제 습격해 들어가고 불태우고 하면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끝나는 거죠. 끝나고 나치즘으로 권위주의로 더 나아가 우파 극우 파시즘에 기반한 전체주의 체제로 독일 사회가 막 치달아가는 국면에 아렌트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서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뭐 활동가는 아니었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런 나치즘에 대항하는 여러 활동들이 전개될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다가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었는데 그건 이제 그 책에 잘 묘사가 돼 있죠. 더 서술할 시간이 없으니까 했는데 좀 어리바리한 아주 순진한 장교가 그 부서로 막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렌트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예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8일 만에 풀려납니다. 운 좋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나치즘이 확립이 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초기였고 마침 행운의 여신이 아렌트를 구원을 해서 무사히 풀려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엄마와 함께 독일을 탈출하게 됩니다.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름을 바꿔서 첫 번째 탈출을 이제 그렇게 감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돕는 활동을 이제 쭉 전개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독일이 진군을 해오게 되는데 진격해오게 되는데 이때 아렌트가 망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시민이었다는 이유로 독일인들을 위한 수용소 캠프가 차려져서 파리에 거기로 또 가서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감금 생활을 당하는 이제 상황에 처해졌고요. 그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무너지고 독일군이 와서 그 수용소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잠깐의 틈이 열립니다. 그 잠깐의 틈이 열렸을 때 아렌트는 놓치지 않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 그 주변 유대인 여성들을 다 나가자고 선동을 하는데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아렌트는 그 길로 그대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 프랑스를 탈출하는 두 번째 탈출을 감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스페인 거쳐서 포르투갈까지 가게 되죠. 예. 다 아시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나요, 제가? 네. 들을만 하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미국 망명을 위한 여권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 남편도 이제 새로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의 반려자도 구하고 같이 뉴욕으로 정착을 하게 됐고 역시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이 아렌트에게는 그 손길을 주어서 아렌트는 세 번 모두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포르투나 행운의 여신이죠.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의 힘인데요. 아렌트에게는 그것이 늘 우호적으로 작동했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불행하게 작동한 사람들도 있죠. 아렌트의 아주 절친이었던 그리고 평생 아렌트가 좋아하고 친했던 친구였던 그 벤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같이 스페인까지 왔다가 결국은 아렌트가 같이 가자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산맥을 넘어서 어떻게 대피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건물 앞에 부딪히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집니다.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분이죠, 그죠? 나중에 아렌트가 이 벤야민에 대한 글들도 써내고 헌사를 바치기도 합니다. 벤야민도 최근에 굉장히 그 재해석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아렌트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33년의 망명길에 오를 때부터 이 시기 동안 줄곧 망명자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난민이기 때문에 레퓨지이고 어사일럼 시커로서 국적이 없는 상태, 무국적자의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신이 권리를 가질 권리가 없는 상태에 처해졌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나치즘, 홀로코스트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계속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구축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 미국의 정착에서 영어도 아직 못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영어를 익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대인 출판 그 잡지사 출판하는 일을 도우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동안의 작업들을 집대성해서 펴낸 첫 번째의 본격적인 저작이 1951년에 전체주의의 기원입니다.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규명에 들어간 저작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를 가질 권리 이런 개념들인 거죠.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종이 위에 써져 있던 그런 권리의 어떤 뭐 시민적 권리, 인간적 권리 이런 헌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리하게 분석을 해 들어가고 이 책이 냉전 직후의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소련 전체주의의 문제들도 미국에서는 시리어스하게 메카시 어플까지 불고할 때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우리가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시대상을 잘 봤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침 아렌트의 저작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이제 열풍으로 전개가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지성계의 한나 아렌트라는 이름을 각인을 시킵니다. 이 책을 계기로. 그리고 아렌트에게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이 책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1933년부터 1951년까지 18년간 아렌트는 말하자면 망명자 상황이었다. 국적이 없는 상태에 가까웠다. 라는 것이고 이때의 경험들, 이때의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 또 가난과 어떤 고난의 경험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항하고 또 탈출하고 새로운 도전에 착수하고 했던 경험들이 아렌트의 이후에 그 뭐랄까요 공적인 지식인이자 정치 철학자로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렌트가 이제 이스태블리시된 공적인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주력을 해가게 되고 얼마 안 가서 뉴욕에 있는 뉴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뉴스쿨의 교수로도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도 이제 그 뉴스쿨은 굉장히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합니다. 아렌트와 같은 분들이 쭉 이어가지고요. 이런 상태로 이제 쭉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렌트의 이런 그리고 이제 그 1958년에 이 인간의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인간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아렌트 정치 철학 중에 굉장히 체계가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특히 어떤 활동적 삶과 그 조건에 대해서 나름 체계를 세워가지고 작업한 것에 가까운 것 같고요. 다른 저작들 특히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당대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논평하는 방식의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유로운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쭉 전개에 들어가는데 요 저작이나 전체주의 기원 같은 책은 상당히 체계성을 가지고 아렌트가 수년간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1961년인가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인 거죠. 그래서
아렌트가 이제 그 인간의 조건을 또 내고 연타로 내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기고도 활발히 하고 활동하던 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숨어 살던 아이만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의 중요한 책임자가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되고 이스라엘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고, 이 뉴스를 듣고 재판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렌트는 이거 나 저기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뉴요커지에 연락을 취해서 나를 특파원으로 보내달라, 현장 통신으로 보내달라 라고 해서 그 경비를 지원받고 지면을 할당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재판을 참관하고 이제 그 언론 기고와 나중에 이제 책으로 묶어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렌트는 이제 엄청난 논쟁에 휘말리게 되죠. 예루살렘의 아이만 때문에. 이른바 악의 평범성이라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개념이죠, 그죠? 이 개념 때문에 뭐랄까요, 나치즘이라든가 홀로코스트의 위험성이나 파괴성, 잔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비판이 너무 뭐랄까요, 이해심이 큰 거 아니냐, 특히 아이만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특히 이제 유대 공동체, 시오니즘 이런 쪽으로부터 배신자 취급도 당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렌트의 한 가지 특징은 이런 뭐랄까요, 주변의 평판이나 비난 이런 것에 거의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논쟁의 핵심적인 그 범주나 개념들을 제대로 놓고 토론하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어드레스 해야만 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게 아렌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유대 공동체가 막 흡슬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치즘 전에도 전에 유대 공동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립이라든가 또 이 재판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 뒤에 또 이제 평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실은 인간의 조건과 더불어서 전체주의의 기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아렌트의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작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는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는 됩니다. 그 바깥에도 이제 좋은 저작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혁명에 대해서 이제 아렌트적인 사상을 발전한 혁명론, 그다음에 공화주의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 이런 책이 또 있는데요. 요즘 우리 국면에서 특히 거짓말 이런 거 한번 정말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폭력에 대한 논의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분들을 좀 함께 짚어볼 만한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세이 모음집으로 이제 과거와 미래 사이 이런 책들도 이제 60년대를 거치면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렌트 말기의 책이 있는데요. 말기에 아렌트가 70년대, 75년인가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됐죠. 몇 년에 죽습니까? 75년 12월 4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굉장히 꽃을 더 피웠을 것 같은데 좀 아깝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아렌트가 천착했던 작업들은 이 인간의 조건과 어떻게 보면 쌍을 이루는 작업입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활동적인 삶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명해보고 서구 철학사를 뒤집어 놓는 기획을 했다면 이 후반부에는 이것과 대응되는 정신의 삶, 또는 관조적 삶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체계적 규명 작업을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역시 3부작으로 사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접근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르테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완전히 완결이 되지 못한 채로 미완의 작품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유고집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메모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정신의 삶이라는 책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The Life of the Mind입니다. 마인드. 약간 뭐 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그 가운데 특히 판단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게 이제 정치 철학적 함의가 큰 부분인데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그 마지막 3대 비판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판단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완결을 못 시켰는데 아렌트가 그 메모 정도를 가지고 칸트의 정치 철학 강의라는 형태로 어느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리즈로. 그거를 묶어서 책으로 나와 있고 그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칸트의 정치 철학 강의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3대 저작과 중간에 중요한 혁명론과 공화국의 위기 등의 또 대표적인 에세이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신의 삶과 정치 철학 판단에 관한 아렌트의 논의 여기까지를 보면 대강 아렌트 철학의 전모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렌트의 공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삶과 행동에서도 우리가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아렌트가 구축한 정치 철학의 세계, 일종의 향연이죠. 그 대향연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핀란드 와서 유럽 쪽 활동 이제 연구자들과 이제 교류를 해보는데 이 아렌트에 대해서는 요즘에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아렌트에 대한 연구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세 번째 왜 아렌트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아렌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과 메시지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인데 특히 아렌트가 이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정치와 정치적인 것, 정치 영역 그리고 그것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적 영역 또는 공론 영역 그리고 거기에서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우리 시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에 대해서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수준의 정치 철학과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통찰들이 심지어 인간의 조건이 나온 게 지금 몇 년이죠? 58년이죠. 그죠? 지금 몇 년입니까? 무려 지금 7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갈수록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58년에 스푸트니코가 막 발사되고 쓰여졌다는데 2025년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현실과 대비시켜 놔도 손색 없이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있다. 라는 것이고 아까 서문을 우리가 아주 잘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렌트가 이미 이때부터 자동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대 자본주의가 도달한 마지막 지점으로서 작업의 세계도 그다음에 정치적 행위의 영역과 공론 영역까지도 모두 다 노동의 영역으로 노동 활동 중심으로 재편을 해냈고 노동이 우위에 올라서 있게 되고 사적 영역의 논리가 공론장을 또는 공공 영역을 모두 관철해 들어가는 방식으로까지 재편을 해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노동사회 또는 노동자 사회 그리고 그것은 이꼴 소비자 사회인데 소비사회 또는 소비자 사회인데 이 후기 자본주의에 딱 지금 형국들이죠. 여기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 자동화의 물결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물결 속에서 노동 없는 또는 노동자 없는 이 노동사회에 인류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대적인 함의는 오늘날 정말 더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또 찍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폭탄, 그렇죠? 원자를 쪼개는 실험의 그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류가 자기를 스스로
그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조건인 지구 그리고 공동의 세계 그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자기 파괴의 힘을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증명을 했고 오늘날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공학의 발전. 그죠? 우리가 이제 생명, 이 탄생성과 사멸성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조건도 이제 인간이 신적인 지위에 올라서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생명을 복제해내고 이런 경향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게 또 AI와 맞물리고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지금 이제 후기 이 자본주의 또 AI 자본주의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좀 염두에 두면서 아렌트의 논의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아렌트를 읽는 여러 측면의 이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렌트가 만약에 75년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뭐 당장 이제 한국에 있다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할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지평을 넓혀봐도 트럼프의 귀환, 약간 더 좀 뭐랄까요? 더 무시무시해져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마가 프로젝트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관세 전쟁 벌이고 있고 이민자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추방을 하다가 이제 관타나모 수용소에 넣는다고 하는데 관타나모라는 말이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불법 체류 이민 정도를 가지고 어떤 테러범에 준해가지고 그죠? 그 자체도 문제가 많았는데 거의 9.11 테러범들에 준하는 수준의 수용소 시설에다가 넣고 이렇게 그것도 자국 영토 바깥에 있는 곳에다가 이런 완전한 시민권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휴먼 라이츠와 시리언스 라이츠 모두를 완벽하게 박탈시키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섬뜩한 그리고 그거는 유엔부터 해서 지금의 국제인권법이라든가 모든 홀로코스트 이후에 구축된 전후에 구축된 국제적인 보편적 질서를 다 위배하거나 깨뜨리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게 제2의 홀로코스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의 아렌트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더군다나 결합이 되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X부터 공론장을 소셜미디어의 공론장들을 잠식해 들어간 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더 넘어서 이제 미국 정부, 연방 정부 자체를 지금 접수하는 형국이 되어 있고 공공부문을 다 지금 이제 하나는 민영화, 그다음에 공공부문 노동자들 다 축출해내는 작업, 그리고 공공부문 데이터들을 모두 사기업에 또는 자본의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전략, 그리고 이것을 또 심지어 우주 개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전략, 이런 것들이 막 전개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미중유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복합적인 고민이 드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해가지고 지금 국제변 누수가 막 들어오지 않죠. 저도 12월 3일 이후로 핀란드에 와 있어도 트럼프가 집권하는지 마는지 일론 머스크가 뭘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약간 뭔가 커튼이 하나 쳐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쨌든 이제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곰곰이 이렇게 전 세계의 상황을 좀 다시 돌아보니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고 아주 시리어스한 단계구나라는 생각이 경보음이 어마어마하게 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아렌트를 새롭게 읽어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또 아렌트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시간 다 돼가네요. 왜 아렌트를 읽는가?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1시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렌트를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의 이야기도 거의 다 드린 셈입니다. 그죠? 함께 읽어낸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읽어가면 좋을까?
제가 이제 인간의 조건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고민을 했는데 순서는 사실은 뭐 전체주의 기원이나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먼저 읽고 인간의 조건을 읽는 것도 방법이고 그 순서는 사실은 유연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조건을 저는 인간의 조건부터 출발했고 또 인간의 조건이 워낙 그 좀 아렌트의 정치 철학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고 현대와의 접점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 책을 먼저 좀 골랐다. 그러나 시대적 전개로는 전체주의의 기원이 51년, 인간의 조건이 58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61년,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작들 이렇게 좀 전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조건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을까? 이 부분들 강의를 하면서 오늘 논의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의 조건은 보셨듯이 이 서문과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야 좀 꼼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강의를 한번 준비하는 게 가장 아렌트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죠. 지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떤 편제로 읽어내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 구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먼저 서문이 있고요. 서문도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서문의 내용은 1장 그리고 6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문과 1장이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마치 뭐랄까 수미가 이렇게 상관하는 것처럼 6장으로 다시 좀 정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가보시면은 근대와 근대적 세계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문명론적인 성찰과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근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중의 소외를 겪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 세계성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그런 어떤 소외가 있고 심지어 이제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자꾸 우리가 자기 개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적 영역 안으로 숨어 버리려고 하는 특히 이제 개인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고독한 군중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기 소외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중의 소외를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들이 서문과 1장, 6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1, 2장을 읽고 3, 4장, 그다음에 5장, 6장을 읽지만 6장을 읽을 때 다시 서문과 1장을 복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5장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장 따로 5장 따로 굉장히 중요한 아렌트 정치 철학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두 챕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 두 가지는 두 챕터는 굉장히 연결이 잘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장과 4장. 3장 노동, 4장 작업, 그리고 5장 행위. 이렇게 세 개를 묶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3장과 4장은 한 묶음으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장 따로. 그러나 또 이 세 가지는 또 같이 좀 묶어서 3, 4, 5장 같이 좀 볼 수도 있는 이런 대목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렌트에게서 우리가 좀 챙겨놔야 될 게 많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렌트가 개념과 보캐블러리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새로 가져다 준 사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국은 인간의 조건의 내용과 직결이 되는 거여서 이 부분 짧게 리뷰하고 여러분들 질문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렌트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인간의 조건이죠. 그죠? 인간의 조건, 더 휴먼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과 서문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나 별로 이제 강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근데 주로 이제 근대 사회계약론의 전통은 홉스, 로크, 루소 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어떤 아렌트는 이게 고정된 어떤 불변의 본성 같은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대신에 인간의 활동적 삶의 그 양태 자체를 추적하고 싶은데
그 활동적 삶은 또는 인간은 늘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간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맥락적으로 우리가 어, 행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조건을 규명해 보는 작업들을 하고 싶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할 때, 활동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동한다고 할 때 그게 무언가? What are you doing? 에 대해서 잠깐 하던 행위를 멈추고 생각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문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 지구 그 자체야, the earth 그 자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기독교적인 영향이 강하고 형이상학적 영향이 강한 서구 철학사나 종교 문화의 전통에서 굉장히 독특하다. 예, 예, 마치 후기 근대적인 그런 어떤 사유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태 페미니즘 같은 그런 연관성이 막 느껴지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렌트를 오늘날 새롭게 읽어낼 필요가 많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중에 6장 때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더 휴먼 컨디션을 달리 읽으면 더 포스트 휴먼 컨디션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 일반에 대해서 규명하지만 후기 근대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적인 조건 또는 포스트 휴먼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탐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렌트가 지금 이제 아마 우리 박홍준 선생님 메시지 주셨는데 예, 뭐 자세히 주셨네요. 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의 두 범주를 또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아렌트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원론, 때로는 삼원론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바탕에는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와 조건 그 자체가 있는 거고요. 지구는 하나예요. 지구는 하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의 양태를 보면 활동적 삶이 있고 관조적 삶이 있어요. 이원론이죠. 그러나 활동적 삶을 들여다보니까 노동, 작업, 행위 세 가지 측면이 있네. 관조적 삶을 보니까 사유, 의지, 그리고 판단이 있네. 삼원론적인 세계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층층적으로 구성하는 게 흥미가 있고요. 물론 이때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관조적 삶의 핵심적인 활동인 사유가 아렌트가 볼 때는 제사의 활동입니다. 예, 이 책에서는 주로 노동, 작업, 행위만을 다루지만 그 모든 것에 그리고 특히 행위의 차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 사유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아이만에게서 바라본 가장 큰 문제는 사유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거든요. 헌재에서 지금 피청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유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유하는 능력을 철저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냥 그거를 세계성으로 바로 치환시켜 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서의 토론이나 공적 세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게 지금은 이른바 탈진실 시대하고도 맞물려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자체 그리고 언어의 이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 자체를 전도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이 증폭시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민주주의 공론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활동적 삶과 플러스 정신의 삶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특히 사유와 의지와 판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어떤 정신의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공론 영역의 최종적인 C급은 내면의 공론장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중간에도 관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1장인가요? 2장에서 이야기할 때 홀로
홀로 있을 때조차도 완전히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죠? 철학자가 홀로 있을 때조차도 그 안에, 내 안에 누군가와 계속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공론장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도 같이 가야 됩니다. 사적 영역은 나쁘고 공적 영역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아렌트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우리가 해갈 때 건강한 인간, 건강한 시민적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 건강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렌트 기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적 삶, 관조적 삶, 그리고 그 또 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탄생성과 사멸성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노동, 작업, 행위, 그리고 노동과 대당하는 것은 생명, 삶 그 자체, 자연의 필연성, 이런 조건들이 연결되고요. 작업은 세계성과 지속성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위는 인간 존재의 다원성과 복수성, 그리고 공론의 영역, 말과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의 세계, 공론의 영역, 공론장 또는 공공의 영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아렌트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노동과 작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자세히 또 읽다 보면 아렌트가 노동이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작업이 나쁘고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동은 사실은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무엇이긴 하지만 삶 그 자체의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재색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작업은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공물의 세계가 없으면, 그죠? 우리가 도구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단기간 내에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이상을 영구적으로 지속해가는 세계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부박하기 그지였기 때문에 한계일 텐데, 이 제작의 덕분에 그리고 도구들과 인공물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덕분에 우리가 공동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작업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렌트가 생각할 때는 균형적으로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제작과 행위의 차원이 모두 노동의 차원으로 이렇게 환원되어 버리는, 그러면서 소멸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뛰어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가지는 뭐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아렌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렌트가 공적 영역만 강조하고 사적 영역은 나쁜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렌트에 대한 속류적인 이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악의 평범성 이런 개념들도 조금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노동작업 행위에 대한 우리 해석과 이해,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또 사회적인 것과 공적 영역 이런 것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고 또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논의는 아렌트 이런 범주의 도입과 이런 논의 전개는 굉장히 절실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저는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 같아요. 네. 이름도 절묘한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아렌트가 말한 그야말로 사적인 것이 공적인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현상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소셜한 영역으로서 등장한 게 소셜미디어 같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공적 영역이 새롭게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사적 영역의 원리와 방식이 공적 영역을 잠식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의 중심이 워낙 커져 있는 시대고, 그것의 복합적인 성격을 역시
너무 단순하지 않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분석했던 지점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통찰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이 어떻게 갔죠? 네. 군데군데 조금 제가 좀 직접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1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 소개도 좀 하고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옆에 보니까 채팅창에 우리 박홍정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건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서 틀린 게 있으면 좀 지적 좀 해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사적 관점에서 일단 관조적 삶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활동적 삶이 경시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활동적 삶이라는 것이 인간 실존의 근거고 노동과 작업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적 영역이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경제나 사회, 원래 사적 영역에 속했던 것들이 이런 걸 매개로 공적 영역을 침범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사적 영역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두 영역이 다 파괴됐다. 그러면서 행위가 노동과 작업에 종속되는 위계질서의 전도가 발생했다. 하지만 활동적 삶이라는 것은 각 요소가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찾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이거 맞나요? 네. 우리 박홍정 선생님 정리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제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기본 줄거리는 잘 잡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렌트를 읽어보면서, 그 뭐랄까요? 알쏭달쏭하다는 느낌도 같지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많은 거죠. 그 각각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복합적인 것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해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정도의 단서만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이 됐는지 또 조금 아쉬움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또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오늘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또 다음 시간 강의에서의 바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진도가 나가는데 오늘 1장과 2장에서 조금 못 다룬 부분들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은 앞부분에 제가 한 30분 정도를 조금 더 쓸게요. 그래서 조금 읽어볼 부분들 조금 읽어내면서 1, 2장을 한 번 더 리뷰하고 후반부에 3장과 4장 부분들 읽겠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 한 주에 읽어내기는 양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초심자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만큼 읽으시면 된다. 예. 노동이든 작업이든 한 챕터라도 온전히 한번 느껴보면서 읽는 독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독서를 하시길 바라고 또는 나 1, 2장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거나 오늘 1, 2장 못 읽고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접근도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막 진도 빼듯이 하는 독서보다는 좀 자유롭고 즐거운 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